국가 부도의 날 혹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고 빨리 가서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재밌었고 다 결말을 다 아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저 같으면 특히 뭐 그때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 결말을 다 아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도 이제 생생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요새 이제 뭐 많이 특히 이제 뭐 일부 언론 쪽에서는 저걸 영화를 굉장히 뭐 이렇게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보통 우리나라 영화들이 뭐 이렇게 사극이건 어떤 영화건 역사 영화건 간에 현실하고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느낌으로 큰 줄기는 상당히 사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영화 얘기를 먼저 하고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실제 이제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20년 전과 지금과를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위기 가능성이 진짜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조금씩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재밌게 서로 영화 얘기, 한국 경제 얘기, 뭐 세상 얘기 같이 많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입니다. 팩트 체크, 요새 이게 유행하죠, 그죠? 저도 몇 가지만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997년 당시에 한국은행에는 통화정책팀이 없었습니다. 팀이라는 조직도 없었고, 그다음에 한시현 팀장 같은 사람도 없었다. 요것은 팩트입니다. 확실해요. 이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한국은행하고 그 재경국, 재경원이죠. 재경원하고 아주 이게 대립구도, 갈등구도가 심하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 갈등이 있었나? 양쪽이 정부기관인데.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행이 조금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이때만 해도 한국은행이 별명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재경원 남대문 출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는 건 그냥 실제 힘이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법으로 금통위 의장은 재경원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인데 그거의 의장이 재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은 재경부에 예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뭐 좀 통화정책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은 독립성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었다. 그리고 뭐 조롱거리로 언론에서는 그냥 한국은행은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고, 사실 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은행이 하는 금리 정책인데, 제가 젊었을 때 한 뭐 1980년대 이런 때 금리 정책을 해보면 그냥 청와대에서 쪽지가 내려와요. 금리 어떻게 바꾸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거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추는 그런 시대였고, 이때도 뭐 그거보다 조금 나았지만 비슷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은 있었나?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보는데 그 갈등의 내용이 영화에 녹아 있어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는데, 이 언론들은 뭐 한국은행도 IMF 가는 걸 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은행 내에서도 IMF 외에는 선택이 없다. 지금 상황이 몰릴 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한시현 팀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 회의 가서 한 말 기억납니까? 이걸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외환위기가 이런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걸 시장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입장이었고,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끝까지 그냥 비밀로 한 거죠. 국민을 속이려고 한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팩트고, 그게 갈등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실제 그게 사실로 나타나는 걸 제가 한번 뒤에 요 IMF 사태 일지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갈등이 있었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뭐 별로 이게 현실하고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크게 안 맞는 부분들은 이렇게 날짜를 적당히 바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미도파가 부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갑수가 영화 다 보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수가 이렇게 부도음 받고 막 그러는 건데, 실제 미도파는 5월쯤인가 뒤에 일찍 보면 5월쯤 굉장히 일찍 부도가 나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백화점이라는 거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뒤로 끌어난 거죠. 뭐 그런 거. 그런 거 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금융을 잘 모르니까 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원인을 설명할 때 조금 현실하고 막 좀 정확히 맞지 않는 거. 뭐 이런 아주 마이너한 것들은 꽤 있는데 큰 흐름은 거의 같다. 의외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IMF를 갔다고 했기 때문에 뭐 영화의 내용이 승리 아니고 IMF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뒤에 이제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정책 당국자는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윤정학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여기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벌죠. 그죠? 계속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고, 이건 뭐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또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공조직에는 한시현 팀장 같은 사람이 없었고, 또 있어도 살아남지도 못한다. 결국 한시현 팀장은 옷 벗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서 이렇게 한참 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있다가 나왔지만, 그리고 거의 이제 실제 정년에 가깝게 있다가 뭐 할 만큼 근무했으니까 나와도 되는 상황에 나왔지만, 그 한시현 팀장은 그 당시 바로 나왔다고 치면 한참, 거의 뭐 한 15년 이상 더 근무를 못하고 나온 그런 결과죠. 아마 그래서 저 영화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한시현 팀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희망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메시지가 아닌가. 실제는 없어요. 없었고. 그게 참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수 국민들이 97년에 속은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다, 국민들한테. 그건 뭐 달수가 느끼자는 거예요. 달수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재경원 간부가 나와서 생긴 금융회사에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때 전화로 한 얘기가 뭐죠? 아무도 믿지 말라. 너만 믿어라. 그게 이제 절대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사회의 근간이 신뢰인데, 사람을 만났을 때 신뢰인데, 직장이건, 가족이건, 사회건. 근데 이 신뢰가 사실은 이때 이제 갑수가 자기가 속았고, 또 자기가 또 자기한테 큰 도움을 준 사람 속이잖아요. 속여서 자기는 살아남는 형태로 영화 줄거리가 되는데, 얼마나 자기가 그게 마음이 끝까지 아팠겠어요. 그죠? 자기가 속고 남을 속여서 살아남은 자기가 사실은 자기를 돌아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 비춰주는 게 한국 경제가 또 어떤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슬쩍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요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영화는 많은 것을 영화 속에 녹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위기를, 약간 이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제 대개 세계의 모든 금융위기 이면에 먼 원인, 또 가까운 원인의 위기는 과다부채예요. 부채가 없으면 위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2008년 위기도 그렇고 1997년 위기도 그렇고 다른 나라 위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유럽의 위기도 그렇고 뭐 재정이건 기업이건 금융기관이건 가게건 다 과다부채 때문에 위기가 생겨요. 부채가 없으면 사람이 좀 천천히 발전할 수 있고 성장은 늦게 하지만 그래도 위기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IMF 사태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과잉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였었냐면 기업 부분이죠. 이 기업들이 굉장히 차입을 많이 합니다. 1990년대부터 들어서 차입을 많이 해갖고 투자를 해요. 이때 1996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투자 비율은 36%예요. 아마 그 비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았어요. 앞으로도 그 비율이 올라가지 못할 거고 투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세계 역사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만 빼고. 중국은 굉장히 특별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잉 투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줄 때 위험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즉, 이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 사업성 같은 건 안 보고 이 기업이 얼마나 크냐,
또는 이 기업이 정부하고 관계가 좋으냐 이런 것만 보고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관리라는 거 없었죠. 여기에 이제 거시경제 불균형, 이거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균형했어요. 이 당시 96년, 97년 초까지. 그리고 정책당국이 무능, 이건 뭐 영화에서 얘기하죠.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 유능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줄만 잘 세우려고 하고 그래요. 슬픈 얘기죠. 그럼에도 이제 지금까지 보면 다 남이 탓을 합니다. 사실은 위기 근본 원인은 다 안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요인은 약간 2차적이고 간접적인 겁니다. 일본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하시는 건데 일본에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가 있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위기의 핵심 원인이 아니고 그냥 여러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국의 음모다. 영화도 살짝 그런 걸 비치죠. 미국의 음모가 있다. 이거 미국의 음모라기보다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여러 나라, 미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일본도 이때 많이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계의 냉정한 세상에서 저기가 망하는데 보니까 먹을 게 있어. 그러면 다 오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음모를 해서 우리를 위기로 빠뜨린 건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 상에 가까이 가니까 뜯어먹을 걸 온 거다. 금융개혁법이 입법 실패. 이건 관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개혁인지 계약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갖고 한국은행가 막 붙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한 11월 달인가?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어불성설. 왜냐하면 이거 된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개악이었거든요. 관료들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네 이익을 가져가는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아차 등의 노조탓 이렇게 많이 합니다. 조금씩은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없겠지만은 핵심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기업 부분에 과다부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융기관의 임무가 뭐냐면 돈을 대출해 줄 때 심사를 하는 건데 그 심사를 못했다. 그게 핵심 원인이고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균형했는데 그것을 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 경제정책을 잘못한 거죠. 이런 거다. 이때 이제 IMF 제시정책에 대한 평가 너무 가혹했다. IMF는 해서 우리나라를 가능한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제 책이 2011년에 한국경제 미필적고의 보신 분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두 번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한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때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했는데 하나가 이제 정책당국이 무능 하나 있었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 한시현 팀장 같은 사람이 없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국민의 이익을 지키려고 협상을 하고 들어가서도 협상장에 가서도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경제 여건이 너무 나빴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정책 실패죠. 정책 장으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조금만 제대로 대응했으면 IMF 돈을 받더라도 실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저자세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뒤에 일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IMF 사태가 국민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라는 게 한국 경제가 IMF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바뀌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노조 인원도 잘리고.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은 노동 조건 유연화 이런 거 다 맞는 말인데 핵심이 뭐냐면 그때 구조조정 등의 개혁이 있었는데 개혁이 약한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근로자, 중소기업, 상인 이런데.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러면은 다음의 정권은 DJ 정권은 실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IMF가 그 요구를 하니까 그걸 개혁을 했다지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나 그 뒤에 정권은 뭘 해야죠? 그때 개혁의 칼날을 피해간 기득권, 힘이 있는 사람들, 관료, 정치인, 재벌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 교수 이런 우리 사회의 그 엘리트 그룹에 대한 개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으로 그때 IMF 때 이런 구조조정에서 피해를 많이 본 힘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늘려갖고 그것을 보완해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고 경쟁력도 있는 세상이 됐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결국 약자에게만 적용되고 강자에 대한 개혁은 없었어요. 대한민국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없어요. 그게 슬픈 얘기죠. 그리고 이제 IMF 사태 조기 극복에 가장 기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예전에 이제 이렇게 금융 구조 조정 잘했던 그 당시 금융 감독위원장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도 저도 초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보고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를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혹한 구조조정을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조기 극복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요건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 미필적 고의에 나오는 얘기를 간단히 요약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일지를 볼게요. 일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96년도에 거시경제 지표를 볼게요. GDP 성장이 6.8%예요. 지금으로는 굉장히 높지만 뭐 나쁘진 않은 숫자예요. 이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다 7, 8% 됐으니까.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9%, 실업률이 2.0%.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문제가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불입니다. 이게 GDP의 4.1%예요. 보통 GDP의 3%를 넘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보통 이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4.9%면 지금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다 2% 내외가 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럼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물가 상승이 높으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외채도 꽤 많아요. 1,126억 달러고 단기 외채 비중이 58%로 굉장히 높은데 환율은 844원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중에서 불균형이 뭐냐면 이 당시는 당연히 환율이 올라줘야 돼요. 한 900원이나 950원 이렇게 올라줬으면 되는데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 개입을 통해서. 그때 이제 뒤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97년을 맞이한 거예요. 97년에 1월 달에 이제 한보그룹이 부도나 이거 다 알죠, 그죠? 한보그룹이 부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징후가 뭐냐면 일본이 영악하게 한국계 은행에다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해요. 일본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우리나라 은행들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돈 빌려서 장사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서는 영업 기반이 없어요. 예금을 거의 못 하니까 차입을 해서 그걸 뭐 한국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그러는데 그게 차입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2010년도인가에 우리 연평도 포격 사건이 언제 있었죠? 2010년도? 11년도죠. 그 딱 발생했을 때 독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한 몇 개 은행이 한국계 은행에 대출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다. 적성국이 상대편에다 대포를 쐈다는 건 이거 전쟁이지. 전쟁국에다가 대출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두 개 은행에다 있을 때는 시작이지만 이게 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쫓아다니라고 난리 났었습니다. 은행들 협박도 하고 독일 은행도 협박하는 법도 있어요. 가서 뭐 쫓아가갖고서 뭐 여러 가지 해갖고 그냥 진정을 시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그때 이제 한국은행 이현식 총재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계은행 해외 지점이 채무 지급을 보장한다.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렸어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 사실 위기가 왔을 때 쓰는 건데 이미 이걸 그냥 하나 써버린 거죠. 큰 것을. 이게 한국은행 총재나 재무부 장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다 지급해야 돼요. 은행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어떤 거 지급할 것도 있고 지급 못할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97년 1사분기 중에 일본계 은행이 회수 금액이 47억 불입니다. 지금보다는 큰 돈이 아닌데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때 이미 이제 외환위기 조짐이 나타났다. 이규성 전 장관이라고 그때 재경원 장관을 지냈던 분이 쓴 책에 한국의 외환위기라는 책에 이미 1997년 2월에 이미 외환위기 조짐은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정책 당국자면 이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1997년 3월부터 한국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고민들을 시작해서 한국은행 내에서도 일부는. 근데 뭐 그냥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헤지 펀드가 태국 바트화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2월 5일 날은 차관회의를 했어요. 국제수지대책. 근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좀 안일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평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로 부도나고, 대농이 미도파입니다. 5월 달에 부도가 나는데 거기서는 11월에 부도가 난 걸로 했죠. 그죠? 부도 유예 협약이라는 건 실질적인 부도인데 부도 아닌 걸로 치자. 뭐 이런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고, 이제 7월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7월 1일 날은 태국이 드디어 바트화를 방어를 포기해요.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는 자유 변동률 하늘제가 아니고 하루에 여기 자국 통화 가치의 변동폭이 한 2.5% 정도 상하로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5% 이내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외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시켜서 환율이 너무 막 뛰지 않게, 우리 그 주식시장에 그 뭐 상종가 하종가 있듯이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7월 2일 날 그걸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동환율제 시장에서 지먼대로 가게 하라. 뭐 그냥 하루에도 뭐 2배로 뛰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간 게 태국이 가고, 이제 이때 이제 이미 사실은 이게 외환위기를 정의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환율 제도를 바꾸는 거, 포기하는 거가 이미 외환위기의 하나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국은 이미 외환위기가 온 거죠, 이때 이미. 그리고 환율이 뭐 아니면 뭐 한 50% 뛰거나. 그럼 이때 이제 외환위기가 온 거고, 우리나라는 7월 달에 이제 기아그룹이 큰 거죠. 이때가 이제 부도가 안 나고, 실질적인 부도고, 형식상으로는 부도 유예 협약을 해서 부도 아닌 것처럼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IMF에서 태국에 이제 구제금융을 170억 달러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외환위기가 들어선 게 8월이에요. 이때가 한국은행 외환보유계에서 종금사, 종합금융사, 거기 좀 그 국가 부도인 나라에서 윤정학이가 일했던 회사가 종금사잖아요. 증권사인가 종금사인가 좀 애매했는데 종금사였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뭐 투자금융사라 회사라도 하고 뭐 그런 회사가 단기 자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외화 유동성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외환위기는 종금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금사가 국제금융 능력도 없고 위험관리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냥 해외에서 한 4~5%로, 5~6% 정도로 외화를 빌려와요. 빌려다가 한국에서, 그걸 빌리는 건 되게 단기로 빌립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걸 빌려다가 한국에서 한 13%로 장기 대출을 해줘요. 회사채도 사고, 뭐 대출도 해주고, 리스도 해주고, 이러니까 뭐 워낙 마진이 좋으니까 돈 엄청 벌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태국, 한국 이런 데가 거시경제가 천천히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기업이나 은행들이 이 재무관리 형편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관리를 조금 보니까 그냥 전부 빚으로 운영하고, 실제 여기 현금 창출도 크지도 않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는 돈은 나라가 갚는 건가? 아니지. 먼저 일단 꼬간 기업이나 은행이 갚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가 97년 초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국도 이제 가장 취약한 종금사도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꿔주니까 이제 이게 3개월마다 만기가 되냐, 그 리발빙이라고 하는데 일발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자빠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때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종금사 같은 건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뒤에서 생각하면 별거 없거든요. 그럼 종금사 여기서 그냥 해외 채무, 그건 니들이 종금사한테 받아. 우리는 그냥 은행만 지킬 거야.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여기서도 막을 수 있었어요, 한번. 근데 이것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로 지원을 합니다. 계속 지원하죠. 그러면서 제 경우는 뭐 금융시장 안정 및 해외 신도 제고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것도 그냥 별로 없는, 지난번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냥 뭐 우리 펀더멘탈은 튼튼하고 뭐 우리가 이제 차입 이렇게 잘해서 잘 끌어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뭐 큰 정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동남아 4국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여기가 위기가 이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뭐 쌍방울 부도나고 기아 자동차 법정관리 신청하고 대통령 주재 확대 이제 점점 하고 뭐 해태부도 태중목 뉴크아부도 막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날짜는 틀리지만 있었던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영화에 나오는 대로 11월 7일 날 청와대 경제수석 주관으로 재경원하고 한국은행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영화도 이거 모티브로 따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11월 중에 국내 해외 지점에 대한 외환 보유액 지원을 확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종금사뿐 아니라 은행들도 해외에서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갚아주기로 했잖아요, 은행들을. 아까 이경식 총재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돈이 어디에? 외환 보유고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 그래서 이제 11월 말까지 한 17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뭐 환율 안정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영화의 그 날짜가 맞는 일주일 시기입니다. 이제 강경식, 이경호, 김인호. 강경식이 이제 재경원 장관이고 이경식이 한국은행 총재고 김인호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IMF 지원 요청을 해요. 논의합니다. 16일 날 방한을 하고 여기서 지금 17일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4일간 외환 거래가 실제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아직 1,000원이 안 됐어요. 17일 날까지. 아까 844원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에 987원입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한국은행으로 드디어 터진 겁니다. 외환 시장은 이미 이제 11월 초쯤 되면 알 사람 다 윤종하기 같은 애가 많았어요. 한국에 한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뭐냐? 돈 벌 수 있는 길은 달러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고 달러를 삽니다. 그런데 누가 달러를 팔라고 하겠어요? 달러 값은 오를 걸 명확하나 한데 바보 아니면 금융을 좀 아는 사람이면 다 달러 값은 오를 거다. 일방적으로 시장에는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윤종학 같은 사람만. 그럼 누가 달러를 공급하냐? 공급을 누가 할까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에서 헐어서 피 같은 돈을.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이 뒤집힌 거예요. 실무자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 부도로 간다. 이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최후의 보루다. 그럼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한테 알리고 환율 방어를 하지 마라. 시장을 그냥 둬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5%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법도 아니에요. 재경부 장관이 고시해버리면 되고 급하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국가 이런 상한제는 청와대로 뛰어올라서 대통령 사인 받고서 내일부터 우리 환율 거래 상한제 없앤다. 태국처럼. 그냥 시장에서 얼마든지 결제를 해라. 그러면 환율이 이때가 이제 한 95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1,5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종학 같은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환율을 사도 돈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숨겨놓던 환율이 막 나와요. 야, 뭐 1,500원이면 벌 만큼 벌었어나.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해요, 정부가. 왜냐하면 그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안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때 우리 시장 게임 못 하겠다. 내 목을 쳐라.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 게임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환시장에서 유일하게 공급해주는 게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일을 안 하고 뒤로 자빠져버리니까 외환시장이 열려요. 딱 열리는데 1분 만에 끝나요. 왜냐하면 1분 만에 2.5%를 딱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래는 안 돼. 2.5% 올라가고 끝이야. 그리고 나서는 2.5% 올라갔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럼 거래 중단. 그리고 하루 종일 거래 중단이에요. 그러면 가끔 이상한 정신 이상한 사람이 파는 사람 있지. 세상 모르는 사람 있어. 여기서 들어왔다고 환율 괜찮네 팔고. 그런 사람만 있지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4일간 하다가 결국 이제 이때 환율 변동폭을 뭐 10%인가 25% 올려줘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개가 돼. 이때가 이제 이게 그 한국은행하고 재경원의 갈등이 속에서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은 시장에 그냥 알려주자. 그렇지 않으면 피 같은 돈이 사라진다. 이게 어떻게 얼마큼 모은 돈인데.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알게 돼요. 19일 날 또 개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경식을 임창렬로 바꾸고 김인호를 김영석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임창렬 씨가 이제 자기는
IMF 안 가고 해결 방안이 있다고 일본으로 막 쫓아가고 갑니다. 뭐 차관보도 보내고 막 하고 뭐 쫓아가고 뭐 전화하고. 근데 뭐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외환시장도 이미 끝났고 벌써 이미 거래도 안 되고. 그거 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차라리 그 IMF랑 협상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결국은 21일 날 갑니다. 공신 요청하고 체결하고 그리고 뭐 계속 있었던 거 부도 나고 $550 지원이 됐는데 $550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줄 수 있다. 한도를 준 거고 실제는 한 $200억 정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보유고가 10월 말에 223억 불이었습니다. 가용 실제 진짜 알짜배기가 가용이 외형은 더 컸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외형이 한 300억 불 돼도 못 쓸 돈이 있어요. 딴 데 껴 있어 갖고. 그러니까 가용 기준으로 223불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긴 72억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때가 나머지 쓴 게 다 그 투기꾼한테 준 거예요. 이때 뭐 윤정학이한테 같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물론 해외 뭐 지불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또 그때 이때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수출 자금도 계속 들어왔으니까. 이때 만약에 한 150억 불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여기 IMF 쓴 돈은 200억 불 되는데 150억 불을 만약에 지켰다면 IMF하고 협상할 만하죠. 200억 불 유지했으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주 이때가 여러 번 기회는 있었어요. 2월 달에 대책도 있었고 8월 달에도 좀 뭔가 기회가 있었고 이제 영화에 나오는 대로 11월 초에만 11월 그 뭐 일주일 남았습니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자 한시현이 말대로 팀장이 말대로 알리고 시장에 알리고 하여튼 이제 뭐 어떻게 하냐 환율을 뿐이 없어요. 누군가는 피해는 봐야 돼요. 위기가 그러니까 환율을 확 올려갖고 이제 수입업자들이 힘들게 되지만 뭐 결국은 나중에 환율은 2,000원까지 올라요. 12월 24일에 1,965원까지. 예? 이것도 이제 종가 기준이고 장중에는 1,999원까지인가 올라요. 거의 2,000원 돼요. 그렇게 오를 거 시장에 풀어버리면 내 생각에는 한 1,500원이면 끝났을 거예요. 풀었으면 규제를 안 했으면 그러면 거의 외환보유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또 외환보유 늘었을지도 몰라요. 막 저기 미리 사놓은 애들이 이제 많이 먹었다고 팔 수 있으면 팔으면 외환보유가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환율이 1,960원이 오르고 금리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뭐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1998년에 실업률이 7%까지 오르고 진짜 이 고통스러운 저기 그 외환위기가 시작이 됐고 뭐 한 3년 반 정도 만에 IMF 지원 자금을 다 상환합니다. 대단히 여기 훌륭한 국민들이죠. 근면하고 열심히고 뭐 근무기 운동하고 뭐 다 해서 하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IMF 후유증 가장 큰 후유증 양극화인데 양극화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좀 더 개선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영화 얘기를 이제 이 정도로 한 30분 정도 드리고 저는 뭐 이때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린 분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한국은행 팀이란 제도가 없었고 그 팀이란 제도는 외환위기 이때 이후에 생긴 거고 그전에는 과조직이 있었어요. 좀 팀보다 규모가 더 큰.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으로 있었는데 저는 이게 한국은행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발권 출납 그런 그때 한국은행에 94년, 96년에 큰 내부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 부산 지점 집회 유출 사건이 있었고 여러분 영화로 본 거 범죄의 재구성 봤죠? 알아요? 그 사건하고 관련된 일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습하느라고 진짜 저는 바쁘게 이쪽에서는 막 외환위기가 났는데 저는 그냥 내부적인 일이죠. 뭐 한국은행의 돈이나 이런 것들.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한 게 돈 관리하는 겁니다. 현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시경제적인 것도 그때는 모르고 그다음에 이걸 끝나고 제가 98년도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주로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이 일을 담당하는 이 당시에는 97년 당시에는 한국은행에 이런 금융위기를 다루는 조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생겨서 제가 이제 그 조직을 이렇게 세트하는 그게 이제 금융안전국입니다. 이름 자체가 금융을 안정시키는 국이다 해서 금융안전국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오래 있었고 10년 근무했고 거기 국장을 하고 또 뭐 해외도 나가다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환위기 1997년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로 한번 넘어갈게 볼게요. 한국 경제는 뭐
다 알다시피 일자리가 없죠. 괜찮은 일자리. 뭐 허름한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기조는 고착되고 있어요. 점점 생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양극화 문제, 중산층 붕괴 문제, 비싼 집값 문제, 뭐 고령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얽혀 있어갖고 또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사람마다 또 진영마다 아주 다르다. 그래서 점점 해결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 핵심 원인이 뭐냐? 지금 이게 뭐 양극화 있고 일자리 부족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원인들입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건 뭐 일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과도한 경쟁과 시장 원리가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 뭔지 경제 민주화 굉장히 모호해요. 경제 민주화의 뭐 핵심이 재벌 개혁이라고 하고 이것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말도 있고. 규제가 너무 많고 또 뭐 혁신이 요새는 여기서 유명한 혁신이 안 돼서 혁신이 뭘까? 혁신 경제 하는데 혁신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혁신이 뭘까?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일자리 많은데, 그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누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원인들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의 한 부분 또는 아주 외형적인 것만 한다. 자, 경쟁과 시장 원리. 우리 그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MF 사태 해결하면서 약자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 사는 게 맞아요. 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뭐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기득권층은 사실 그냥 경쟁이 더 없어졌어요. 뭐 관료들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들 경쟁도 없고 뭐 그다음에 그 전문직도 그렇고 이런 경쟁이 없어졌다. 그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권적 혜택을 보유한다. 경제 민주화, 재개발 개혁이 안 돼서 그렇다. 개념이 일단 모호해요. 뭔지. 근데 재벌 개혁이라고 쳤을 때, 뭐 재벌은 뭐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건 수많은 기득권층이 하나일 뿐이다. 기득권층이 참 많아요.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규제 완화와 혁신. 이건 뭐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규제 완화는 항상, 규제는 어떤 관료 조직이 있고 끌어가는 한 규제는 생기는 거니까 그걸 항상 풀어주고 혁신도 뭔진 모르지만 이노베이션은 그냥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되는 과제다. 뭐 창조하고 비슷해요. 항상 창조를 하고 창의적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니까. 젊은이들이 눈높이와 노력 문제는 뭐 경제가 성장하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뭐는 도시락만 제대로 싸갖고 가도 괜찮은 거였는데 지금 젊은이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은 뭐 500불도 안 되고 뭐 이래 뭐 1000불 여기 뭐 몇백 불뿐이 안 될 때였는데 지금 뭐 3만 불 다 된 이런 시기에 그 당시하고 비교해 산다면 그건 말이 아닌 겁니다. 3만 불에 맞게 젊은이 살아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 젊은이의 스펙은 제가 볼 때는 과다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 이 문제도 핵심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근본 원인은 이 직업 간 과도한 직업 간 격차에 따른 불평등, 소득 불평등입니다. 두 번째는 비싼 집값과 집세 등 부동산 문제다. 이거지 이제 뭐 일자리 부족 문제, 성장 문제를 다 나쁘게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신뢰 구조를 깨트리고 그래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 뭐 재벌과 기업 경영진,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관료, 교수, 공무원, 금융기관,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젊은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직업이죠, 그죠? 어렵지만 이런 직업들이 일부는 뭐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불공정한 제도나 뭐 특혜와 과보다. 임대사업자는 우리는 세금 거의 안 내요.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뭐 내년부터 좀 과세한다고 하는데 아주 찔끔 과세합니다. 올해까지는 과세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의사 등 전문직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게 뒤에 조금 한번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혜택이 많고 교수는 뭐 그렇고 관료는 뭐 그냥 많은 권한도 있고 연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교수들도 그렇고 뭐 이게 교수들 좀 이렇게 오래 한 교수들은 신문에 잘 안 나지만 퇴임에 연금만 600만 원대 한 달에 얼마 전에 뭐 헌법재판관들 700씩 나온다고 신문 보셨죠, 여러분들? 본 사람 있나요? 700. 600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만 잘 해도 연금 3,400원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굉장히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굉장한 거죠. 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뭐 확실히 제가 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 엔지니어하고 한국의 선생님하고 죽을 때까지 받는 소득은 누가 많으냐? 한국의 선생님이 훨씬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여튼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직업들은 대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선진국들이 동일 직업 이상 소득을 갑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볼 때마다 저를 포함, 저도 한국은행 직원이었는데 이런 공무원들, 외교관들 많이 나와 있고 이게 보면은 실제 이렇게 한국에 이런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조직에 들어간 사람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 이거보다 더 소득이 많아요. 그리고 더 잘 살고 그렇다. 못 버는 사람들은 뭐 비정규직, 파견직,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이들은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죽기 살기식 경쟁을 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이것만 쳐다보면 아까 말한 대로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많이 버는 사람 문제도 있거든요. 문제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상격차가 어떻게 이제 일자리를 없애고 지속성장을 제약하는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상위 10% 정도, 아까 이런 좋은 직장, 상위 이게 10% 또는 15% 정확하지는 않아요. 한 500만, 600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어 하는 자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한 50%를, 60%를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40%도 내지 50% 되는 소득을 갖고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 안에서 조금 더 열심히 뛰면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 파견 노동자, 비정규직, 뭐 저기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뭐 저기 소상공인 잘하는 사람은 제외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구조적으로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그만큼 생산했는데 한 절반 이상을 누가 딱 가져가요. 제도적으로. 공무원 월급은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의사들도 뭐 의료보험 재정에 다 주니까 거의 가져가는 거고 교수들 다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도에서는 아무리 여기다가 뭘 하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제 기득권층의 특혜 축소 없이는 다수 국민이 소득을 올리는 거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과도한 보상적착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이것은 소비 위축으로 갑니다. 소득 불평등은 소득 위축이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소비는 돈 없는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받는 족속 대부분 쓰니까. 근데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도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이미 밥도 다 먹고, 다 자동차도 다 있고, 가전제품도 다 있고, 옷도 많은데, 뭐 소비 더 하겠습니까? 소비해봐야 해외로 나가거나 뭐 다른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조금씩 줄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치, 노동시장 불균형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좋은 직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근데 나쁜 직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뭐 농업, 시골 농업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외국인 노동자뿐이에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뿐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불균형 상태입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너무 없고, 어떤 데는 그냥 구직자만 몰리고,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인재의 편중을 통한 경쟁이 약하다.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 뭐예요? 뭐 교수, 공무원, 뭐 조금 더 하면 공기업,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사실 이거가 잘 돼갖고 나라 경제가 잘 될 리 없어요.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똑똑한 사람이 기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기업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가면 힘들고 또 뭐 잠깐 월급이 많이 주는 듯 싶어도 오래 못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뭐 의사 이런 거 되려고 하는 거지 기업 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은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건데 우수 인력이 안 가면 그만큼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보상격차가 저희가 기업이 경쟁이나 시장에서 어떤 제가 막 사업을 잘하거나 뭐 투자를 잘해서 버는 게 아니고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거. 내가 뭐 의사가 되느냐,
뭐 아니면 내가 교수가 되느냐, 교사가 되느냐, 공무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 그리고 이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경제 정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근데 비싼 집값, 집세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한국은 또 좋은 직업을 가져도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이 없으면 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비싼 가격이 비싸요. 비싼데 이게 뭐 당연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틀린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정상인지. 왜냐하면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그런데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세를 해라. 정상적인 과세 1번 뭘까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과세 안 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응?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 중에서는. 과세를 금융소득 정도 과세를 해라. 금융의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정도를. 그리고 보유세를 조금 올려줘라. 그리고 나서도 집값이 많이 비싸면 그건 뭐 그게 시장 가격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 특혜가 없은 상태에서 시장 가격을 보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특혜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의 부동산 보유자산 중에서 우리나라는 7, 80%가 부동산이에요. 응? 뭐 이렇게 공직자들 자산 공개한 거 보면 금방 알아요. 뭐 금융자산 별로 없고 다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특히 이제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거의 한 30%에서 50%를 실제 자산을 키워야 돼요. 내가 부동산이 10억이라면 실제는 15억 정도 되는 갖는 거예요.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이런 비싼 부동산 가격은 진짜 이게 뭐 너무 많은 영향을 줘서 보통 그냥 제가 볼 때는 만악의 근원이다. 한국 경제. 그러니까 두 가지. 한국 경제의 문은 두 가지입니다. 직업 간 과도한 보상규제. 이것도 시장의 원리가 아니고 불공정한 법과 제도.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하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대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정책 대안이 이제 보면 없는 것 같잖아요. 막 정부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사실 과거 정부들도 뭐 약간 이상한 짓도 했지만 그게 노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뭐 창조 경제도 하고 녹색 성장도 하고 뭐 녹색 성장이 뭐가 나쁜 겁니까? 좋죠. 환경 보호하며 성장하겠다는 거. 창조해야죠.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도 당연히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하는데 소득을 늘어야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이름을 뭐가 붙이건 간에 다 나쁜 건 아닌데 뭐 혁신 성장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혁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다. 괜찮은 일자리는 안 생기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도 이름은 좋지만 내용이 없고 혁신 성장은 뭔지 잘 모르겠고 과거면 녹색 성장 창조 경제는 지나간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정책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만들거나 성장을 확대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자, 한번 제가 볼 텐데 제대로 된 정책을 찾지 않았고 정책이 있어도 자신들이 이익이나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당국자, 관료, 성공한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과 반해요. 대부분 정책들이. 그리고 선거에서 표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뭐 아주 기발하거나 땅에다 세금 왕창 매겨서 다 해서 나눠 갖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다 나눠주자. 국민 모두한테 얼마씩 나눠주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계에서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선진국에서 다 잘하고 있고 다 검증되고 이런 거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앞서간 나라들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거 모호한 거 말고 창조나 혁신 이거 모호해서 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쭉 내봐서 첫째,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국책은행의 고임원의 보수를 현재로 절반 이하로 낮추자. 이 사람들이 진짜 과도하게 받아요. 대통령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많이 받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지급 능력으로 볼 때 중산층 범위에서 초꼭대기 정도 받으면 된다고 봐요. 나는 대기업의 경영자나 대기업의 사업을 하신 벤처 사업가들은 많이 받아도 돼요. 그건 시장에서 얻은 거니까. 그런데 나라의 세금으로 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2억, 1억 5천, 3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월급 말고도 받는 게 엄청 많아요. 차도 주지, 집도 주지 어떤 사람은. 그리고 밥도 다 주지 새끼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줄여라. 이거 대통령 등이 하는 일은 명예롭고 중요하지만 위험하지도 않아요. 뭐 이거 뭐 그렇게 뭐 힘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 편하게 가지면 힘도 안 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고, 이들이 받는 보수는 현재 상위 1, 2% 해당돼요. 이게 맞는 거냐?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보수를 낮추고, 그래야만 이제 이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직 받아야지 공기업이나 고위공무원의 보수를 뭐 깎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동결을 할 수 있고, 또 예산 부담 없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절감된 예산으로 뭐 구급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들, 신입직원들을 많이 채용해보자. 이건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보다 의사를 OECD 수준에 맞춰서 늘려보자. 지금 우리 뭐 지난번에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OECD하고 비교해갖고 평균에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늘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의사 얘기는 왜 안 하냐? 의사가 지금 인구 10만 명당 우리가 2.2명이에요. OECD 평균은 3.2.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가 한의사 포함해서 10만 명 돼요, 한국에. 그럼 OECD 평균으로 가면 15만 명입니다. 의사가 한 5만 명 늘어난다. 그러면 직업 수는 그러니까 일자리는 몇 개 늘어날까요? 의사가 5만 명 늘어나면 한 20만 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또 의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의대가 생기면 그 안에 뭐 청소하시는 분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교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20만 개 그냥 늘어. 이거 돈도 안 들어요. 뭐 지방에서 의대 만들겠다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좀 다른 얘기지만 선문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충남 아산에 가면 문선명 씨가 하는 대학입니다. 문선명 씨가 지금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안 하겠지만 그분이 대학을 만들면서 정부한테 나한테 여기 선문대에다가 의대를 하게 만든다면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대가 존스 홉킨스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의대를 여기 만들겠다. 어떻게? 존스 홉킨스 월급 주는 거 한 5배쯤 주겠다, 내가 의사들. 뭐 갖고 있는 게 돈뿐이 없으니까. 그 세계에 좋은 의사는 다 갖다 놓겠다, 여기다가. 응? 그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거 못 하겠습니까? 뭐 돈 그거 뭐 그냥 경제적 논리 관계 들어오는 돈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의대 만들겠다. 했는데도 의대가 안 돼요. 그거 말고도 뭐 의대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써 있고. 그러면 뭐 진짜 존스 홉킨스 같은 대학들이 몇 개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 의대 설립이나 뭐 이런 뭐 간호사 쪽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의사들이 반발이 굉장히 클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모르는 바보도 아니죠.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의사들의 반발을 줄이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정책 당국자의 능력입니다, 그게. 이게 반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겁도 주고 하면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정책 당국의 능력이고 정치인의 능력이고 관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실제 이런 제안들을 하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깨시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셋째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는 1993년도 이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생긴 게 없어요. 근데 슬프게도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용 효과가 많이 났습니다. 보통 인터넷 전문은 하나가 500명 정도를 고용해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은행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뭐 노사관리도 복잡하고 이게 좀 이게 지점수를 줄여서 비대면 업무로 넘어가야 수익이 커지는데 그래도 노조들이 반대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 뱅크가 탁 생기면 제대로 경쟁해야 돼. 저기는 다 보면 100% 비대면으로 하니까 우리도 이제 비대면 비중을 늘리겠어. 요새 시장에서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은행 점포만 없어지고 있어요. 은행 점포 하나 없어지면 거기 뭐 10대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지금 은행 점포 종로거리 걸어보세요. 옛날에는 저 대학 다니고 젊었을 때 거기 은행 굉장히 많았어요, 종로거리 길가에. 지금 거의 없어요. 어떤 데는 막 한참 뒤로 들어와도 은행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걸어서. 은행이 좀 마음 많으면 어때요? 돈 찾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일자리도 늘고 은행은 이익도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은행이 생겨야 된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은행 신규 설립이 일상합니다. 그냥 미국 같은 매일 생길 거예요. 유럽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걔들은 은행을 막 만들려고 외국 자본이 와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독일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독일에 오래 있었는데 그냥 독일 이제 감독 당국에 감독원에 가서 이제 그쪽에 이제 국제국장하고 밥 먹으면서 독일은
금산분리 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재미로 그냥 만약에 삼성이 독일에서 은행을 만들겠다면 너희 생각은 입장이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 실제 제가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학장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삼성같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독일에서 은행을 만들겠다면은 나는 너무 환영한다. 그리고 그게 실제 있다면은 나보고 뭐 이게 은행 창구에 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은 창구에 가지도 말고 자기한테 직접 전화하라. 명함 주면서. 그럼 자기가 인가 서류를 들고 뛰겠다. 그래서 남들이 뭐 한 달 걸릴 거 자기는 뭐 일주일만 해줄게. 약간 농담도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는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뭐 걔들은 와서 은행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은행 하나 만들면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도 쓸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사면 컴퓨터 사도 직원 고용하면 직원들이 막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그리고 은행원들이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잖아요. 깔끔하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빵빵하게 나오는 데 일하고 말이야.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그런 일자리가 생기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은행 만들려고 했던 외국 자본도 많았어요. 국내에서도 많았고. 근데 그걸 안 해줘요. 지금도 안 해주잖아요. 인터넷 뱅크 이상한 은행만.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하는데 별로 불편합니까? 나는 뭐 그냥 주는 서비스도 다 못 쓰겠던데. 근데 거기 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왜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런 조그만 은행들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이런 게 공동체 금융을 하는 거거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동네에서 이렇게 그걸 금융용어로 관계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할 은행들을 많이 만들면 재정 부담도 없어요. 다 만들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와서 할 거다.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보수가 작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협 새마을금고 가보시면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이사장들 연봉 1억이 넘는 데가 많고요. 1억 좋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다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받아요. 지금 그런 광주형 일자리 뭐 만든다고 하면 3천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이런 생겨갖고 한 4, 5천짜리 일자리가 막 생겨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개 생기면 많아지거든요. 이런 게 수십 개 생길 수 있다면. 안 해요. 그게 이유가 뭐 부실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일단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시점이나 새마을금고들이 경쟁자가 생기기가 싫어하죠. 두 번째는 감독당국은 분명히 10개를 생기면 한두 개는 사고치는 일이 생겨요. 세상은 다 그래요. 거기서 이걸 갖고서 뭐 돈 받아갖고 옛날 객군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는데 야반 도주하는 사람. 자신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신문에 나면은 뭐 그냥 우리나라 언론들은 막 꼬집으니까 그냥 신문에 나면은 아이고 막 그냥 괜히 또 책임지기도 싫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겹쳐 있어서 안 해요. 세상은 그렇게 꽃길은 없어요. 꽃길을 가면서 일자리 늘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다 반대도 있고, 다 힘든 것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형은행이 생기면 뭐 아까 일자리 늘고 투자 증가하고 국민의 금융 서비스 증가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같은 게 적게 와요. 은행 위기가. 소형은행이 많을수록. 이게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금융은 가능한 작은 은행들이 많아야 안전합니다. 작은 은행들이 많으면 대출도 그렇고 소액 대출을 많이 하면 비용은 들지만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작은 은행들이 많으면 몇 개 은행이 망해도 나라는 문제 없습니다. 옛날 상호저축은행 그때 시끄럽게 뭐 부산 상호저축은행 많이 망했잖아요. 그럼 나라 경제에 뭐 큰 문제 있었습니까? 시끄럽게 언론에서 괜히 시끄럽게 했지 뭐 사고치고 도망가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나라 국민 경제는 영향 없어요. 또 그런 은행들이 많이 망해봐야 또 다른 국민들이 조심도 합니다. 그리고 망한 은행을 사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봐라 해야 위기가 왔을 때 잘 해요. 우리가 1997년 위기 때 더 어려웠던 게 그 전에 은행이 망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어떻게 처리할지도 겁이 난 거예요. 근데 은행이 망하는 게 외국에서는 일상이에요. 뭐 기업 망하듯이 은행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예금자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사기치고 도망가는 놈은 뭐 수사해서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독당국이 잘못하면 감독당국도 좀 혼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게 다 인간이 그런 거지 어디야 꽃길처럼 막 뭔가 봤다 은행은 하나도 안 망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은행은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은행이 새로 안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깐만 금융제가 전문가니까 좀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조상제한서 왜라는 말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좀 아실 텐데.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아니라 서울은행, 외환은행 6개 은행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1997년 당시에
한국 금융이 실질적인 그 시장 지배자들이에요. 한 80%될 거예요, 시장에. 7, 80%. 은행에. 전부 사라졌어요. 그죠? 이 중에 있는 은행 있나 봐요. 좋은 은행 있습니까?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있어요. 왜 은행마저 없어졌죠? 은행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수명이 있어요.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사람의 영생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은행은 망하게 돼 있어요. 기업도 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은행이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유지되느냐? 사람과 같이 애가 생기고 뭐 이게 생기듯이 새로운 은행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지기 우리가 90년대 초반보다 못한 거예요. 92년까지 은행들이 생겼어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 뭐 여러 은행들이 생겼는데 그중에 망한 은행도 있지만 지금 신한은행, 하나은행들이 우리나라 주력은행이잖아요. 그때 은행이 안 생겼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은행들이 안 생겼으면. 우리나라 은행은 좀 외국인들 손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행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사고 친 놈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잘 키워서 뭐 세계적인 은행이 되는 은행이 또 나와요. 그게 똑같습니다. 은행, 금융도, 기업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렇고, 이 금융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5급 공채를 폐지해야 된다. 이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급 채용을 대폭 확대하라. 그리고 7급 공채는 전문직 중심으로 가라. 뭐 어떤 자격증,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이런 중심으로 가고, 신규 채용 공무원은 직무급을 도입해야 된다. 9급 공무원들은. 즉, 그냥 자동적으로 연봉이 오르고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고 뭐 실력이 되는 사람만 오르고 월급은 직무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거로 가라.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같은 일을 쭉 하는데 그냥 호봉이 높다고 월급이 많이 받는 건 아니다. 같은 일을 하면은 뭐 그냥 비슷하게 가야 된다, 월급이. 이렇게 하려면 초임들은 그러니까 국공무원 초임 호봉을 좀 올려야 되고 월급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건 없어야 되고 물가 상승률에서 약간만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쭉 가야죠. 그러면은 뭐 저기 정부의 재정 부담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5급 공제를 폐지하고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올려라. 왜냐하면 지금도 공무원 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중에 분명히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란 제도를 없애고 그냥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제 뭐 공무원이 증원을 지금 하겠다는데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 월급이 작아지니까 증원을 해도 재정 부담이 적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도 이제 공공 부분을 개혁했으니까 월급도 줄이고 직무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 개혁 동력도 생긴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은 특혜 속에서 특권 속에 살면서 대기업 정규직만 개혁을 해라. 노동 개혁을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뭐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편하게 고액을 받으면서 그걸 갖다 노동 개혁을 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먼저 개혁을 해야지만 우리가 노동개혁 해야 되는데 노동개혁은 제가 볼 때는 순위가 많이 뒤에 있다.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고액 연봉 정규 교수를 명예퇴직 많이 시켜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수 체계에 정규 교수를 증원해라. 사실 우리 대학의 정규 교수하고 시간 강사하고 이 차이는 민간 기업의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더 큽니다. 그렇죠? 훨씬 큽니다.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 거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정규직 교수들을 많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명예퇴직으로 내보내고 새로이 뽑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 박사급 아주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주는 거고 그리고 대학에 이제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앞으로 이렇게 아주 고액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정규대학 교수들은 새로 들어간 교수들은 좀 월급이 많지 않지만 오래된 뭐 50대 후반, 50대 중후반 이때 교수들은 굉장히 고액 연봉자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대학이 민간 부분이었다면 벌써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사회에서 막 이렇게 여론 주도층 되는 사람들은 지금 개혁이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척추교정의사, 발치료사, 독립금융상담사, 스포츠 재활의사, 탐정, 로비스트 이런 게 한국에는 없는 직업입니다.
이런 직업을 하나 만들자. 만들면 한 직업 하나에 대해서 몇천 개 또는 몇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뭐 척추교정의사 같은 거 생기면 교육기관도 생겨야죠. 그게 개업할 거고요. 이런 게 생길 거다. 우리나라는 직업수당이 적은 나라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 기득권층의 로비나 자기 업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다. 이건 뭐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건데 뭐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7제가 공기업, 금기관 감사, 각종 협회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대기업 사회이사 등에 대한 관료의 낙하산 금지시켜라. 그리고 교수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라. 이걸 뭐 금지를 시킬 수는 없을 텐데 뭐 한 개만 하게 하든가.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대 교수는 사회이사를 3개까지만 하자. 뭐 이렇게 자체 결의를 했대요. 근데 이 사회이사도 좋은 자는 연봉 1억씩 돼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도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가는데. 그리고 뭐 하여튼 여기 가면 전부 교수들 아니면 여기 관료 출신입니다. 저도 이런 데 가끔 나가보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저 하나예요. 교수도 아니고 뭐 관료 출신도 아닌 사람은. 일단 이게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다. 뭐 주 50시간, 20시간 근무가 일자리 나누는 게 아니다. 이거부터 해라. 이미 교수는 이미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연구와 강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얼마나 낙후됐는데 연구 강의는 안 하고 맨날 의기욕거립니다. 그래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하는데 그 사람은 글로써 얘기하면 되거든요. 꼭 뭐 여기 요새 같이면 유튜브로 해도 되고 뭐 칼럼도 써도 되고 SNS 뭐 페이스북도 해도 되는데 꼭 이 자리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퇴임 관료는 이미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 뭐 400, 500, 600 받는데 또 가서 이게 또 일자리를 왜 뺐냐. 그냥 이건 그냥 후배들 주든가 바깥에 민간인한테 개방해라. 여기 다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것들이. 기업과 금융기관 감사는 뭐 어떤 건 연봉 몇 억씩 돼요. 협회 임원도 뭐 좋은 자리는 연봉 막 1, 2억, 2, 3억 되는 데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만 나눠도 좋다. 정부위원회 위원은 뭐 좀 뭐 비상근익경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용돈 벌이는 충분해요. 그리고 뭐 대기업 사이에서 딱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런 제도들 이건 뭐 사실은 어떤 건 법이 개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 법 개정도 없이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이 증원되고 임금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소상공인의 과당 경쟁이 완화되고 뛰어난 인재의 기업 부문 유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혁신이 빨라지고 또 소득과 고용이 늘어납니다. 민간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획이다. 민간 부분은 원래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정부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이 큰 흐름만 잡아주면 민간 부분은 스스로 돌아가면서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현재 정치 세력이 능력과 의지가 없어요. 저도 많이 만나보고 접해봤지만 슬프게도. 그리고 이미 그들이 이제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빨리 이제 한국 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경제가 지금 꽤 현재까지 저희 잘해왔거든요. 잘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일본보다는 잘 살 것 같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은 막연히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는 우리 선택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건 저는 결정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본하고 아르헨티나 중간 어디쯤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일본에 가깝고 잘못하면 아르헨티나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1900년 초에 아주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했고요. 엄마 찾아 산말리는 이태리 가정주부가 아르헨티나로 파출부로 간 얘기입니다. 쉽게. 가정부를 가서 거기서 돈벌이 하고 있는데 그 엄마를 찾으러 이태리 소년이 산말리를 여행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럽의 중산층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던 나라다. 한국은 저 영화의 내용대로 기존 정치 세력과 관료들이 무능과 부정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과를 기득권 등록이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한국은 말라갈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성장률이 지금 2.7%인데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조만간 한 10년 정도 있으면 1% 떨어질 거다. 이건 뭐 대부분 모든 연구기관들이 다 1%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특별한 이대로 간다면 여기서 뭐 큰 변화가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97년과 같은 급격한 위기 발생 가능성은 저부터 이건 크지 않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는 한국 경제는 조금씩 말라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건 미래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드리는데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뒤를 따를 것 같다.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일본 정도는 살 것 같다 생각하는데 상위 10%는 일본 정도 살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중하위 한 뭐 8, 90%는 일본에 도저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은 199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면 95년도에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이제 올해 2018년도에 3만 달러를 겨우 턱걸이에서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일본은 2위 경제대국을 2009년까지 유지했고 현재 3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복지, 사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예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도 거의 없어요.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금융자산도 많이 쌓여 있어요. 지정학적 위험도 별로 없고 기초학문과 원천 기술도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뒤를 쫓아간다는 건 매우 어렵다. 일본의 뒤를 쫓아갈 수만 있으면 다행이다. 일본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인데 일본은 노후 준비가 잘 된 노인이에요. 우리는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일본보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하나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근면합니다. 저는 여기를 믿고 있어요. IMF 위기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극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제가 개혁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7가지 과제 이런 것을 추진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잠깐 표로 보여준 거고요. 일본은 이미 95년도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지금 2015년, 18년 3만 달러 근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가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하고 이제 질의응답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좀 저기 일본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중간 정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간 게 이 기득권층에 대한 이렇게 그 개혁 없이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걔들이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입니다. 땅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당연히 잘 사라지면 아래쪽에서 이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위에 기득권층은 그대로 두면서 아래층에 대해서 계속 퍼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 경제는 감당이 안 돼요. 단기간은 감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 물가 상승, 재정 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그런 현재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짜 문재인 정부도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으니까. 근데 그건 조금씩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그와 맞춰서 개혁,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특권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를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우리도 이제 여기 어려운 사람한테 계속 하다 보니까 경제 주름살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몇 번의 정권이 넘기면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나 여기 뭐 물가 이런 것들이 없는 좀 그래도 재정도 그래 건전한 편이거든요. 이런 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아르헨티나 쪽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 미국, 일본과 간의 중간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것도 더 기득권을 잘하면 일본 쪽에 가깝고 잘하면 일본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제 잘못해서 가면 아르헨티나 쪽에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환율을 경제정책 변수로 쓸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이제 환율을 경제정책 변수로 쓰려고 하다가 잘못해 나온 게 외환위기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강만식 장관이 환율 주권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2008년 위기를 세계 금융위기로 한국에서 키웠죠. 환율은 지금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가 되고 개방되고 수출 수입이 많은 나라는 사실 경제 정책 변수로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환율은 가능한 안정시키기 좋은데 환율을 안정하려면 좋은 정책이 뭐냐 물가 안정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적자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안정되면 환율이 안정됩니다. 환율은 가장 좋은 정책은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환율 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40%대 50% 상위 10%의 이제 비중이 우리는 지하 경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지하 경제가 많은 나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지하 경제를 포함하지 않고도 우리가 현재 한 50% 정도 되는데 만약 지하 경제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잘 몰라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이. 그래서 물론 뭐 10%가 적다면 적지만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10%가 큰 거다. 10%만 어떤 소득 격차를 줄여준다면 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생활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더욱더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격차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 격차가 잘못된 거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우리나라는 이 세제도 굉장히 나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세율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집값이 이제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 부담 능력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월세를 다 받으면 그 세입자들이 그걸 부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집값이 결국은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보유세를 좀 올리기 시작한다면 집값은 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맞춰서. 뭐 특별한 지역은 좀 예외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아마 주택임대소득세도 임대소득 뭐 세율이나 아니면 참 그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률이 자본시장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값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소득보다는 집값 상승을 더 기대하고 집을 사왔어요. 근데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임대소득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루어지면서 좀 많이 재편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임대소득 수익률이 잘 안 나오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또는 집값이 올라간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책의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부터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좀 깜빡했는데 우리 노동은 실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또 직급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위험하냐, 힘드냐, 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뭐 스크린도어 문제, 수리공 문제라든가 지금 저희 태안 화력발전소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직급이 높으면 뭐 당연히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건 외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일단 시장에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월급으로 시장에서 결정해봐요.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어요. 특히 뭐 이제 공기업 사장들 한 5천만 원만 줘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자유롭게 한다면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자리들 그거 그렇게 쉽게 2천만 원, 3천만 원 하고 일하는 사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또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월급이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굉장히 명예롭잖아요. 그리고 대우도 받고. 근데 간호사는 굉장히 굳은 일이거든요. 진짜 그러면 월급이 간호사가 많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의사가 왜 간호사보다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일단은 그러려면은 시작은 대통령, 뭐 지방자치단체 여기 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보좌관보다 월급을 많아서는 안 돼요.
보좌관 일 더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품잡고 살잖아요. 여기 보좌관 계시죠? 맞는 말이죠? 그렇지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보다 굉장히 개방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독일 정도랑 비슷하게 높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그냥 이 사실은 외환 보유가 거의 고갈이 됐어요. 국가 부도 직전에 갔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뒤로 자빠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 뭐 수출입이 안 될 거거든요. 대금 결제도 못 하고 그러면 뭐 원유도 수입 못 하고 식량도 수입 못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수출입니다. 수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경제 지표 1번 보는 게 경상수지예요. 수출입을 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잠깐 안 했는데 이게 워낙 큰 주제라 아시아의 4마리 용 아시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여기서 다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최고 심했고 나머지는 감기 정도 걸렸어요. 근데 세 나라는 전부 경상수지 흑자국이었어요.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만 적자국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때 경상수지 흑자가 튼튼하게 났다면 그냥 감기 좀 세게 걸리고 IMF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걔들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외환 보유가 많고 그다음에 기업들이나 이런 체질이 튼튼하다면 뭐 말레이시아처럼 한번 다음에는 붙어볼 만하죠. 근데 그 당시는 안 됐을 겁니다. 뭐 은행들도 뭐 다 빌빌하고 돈도 없고 빌빌하고 그다음에 나라에 수출은 못하고 수입이 훨씬 많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그 당시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나마 좀 나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초, 10월로 돌아가서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지 않았다면 그나마 협상력은 좀 커졌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는 안 당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거시경제 정책은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하고 금융기관들이 외형적 실질적으로 건전성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위기 문제는 많이 벗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시정책 중에서 금리 문제는 뭐 지금 우리가 좀 저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은 뭐 큰 문제 없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뭐 환율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경제 정책에서 지금 뭐 그냥 크게 정책 변수로 쓰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금리가 지금 정책 변수로서 노릇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금리 정책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또 이게 여기 좀 주제가 너무 많은 거라 한국 경제를 전부 달아야 되니까 어려워서 그건 좀 빠졌고요. 근데 금산분리 사실은 저는 이 금산분리는 굉장히 핫 디베이팅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금산분리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금산분리 규제가 최고 강한 나라. 이 질문 하시는 거 보면 왠지 미국일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 세계에서 금융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미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엄격하게 합니다. 은산분리. 하여튼 조금만 이상한 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요, 미국은. 조금만 이상하면 이상해. 조금만 그냥 금융자본이 아니고 산업자본 냄새만 나도 안 돼. 산업자본이 아니고. 근데 독일은 또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금산분리가 사실은 은행 산업 발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 감독만 잘할 수 있다면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은행 감독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직은 은산분리를 완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은산분리를 하면은 뭐 나라가 망하고 은산분리를 뭐 안 하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양극을 갈립니다.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응?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아주 뭐 시장 원리에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걔들은 뭐 은산분리 은자만 그러니까 산자만 이만큼만 나오면 은행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런 나라다. 그러면 걔들이 왜 그러느냐? 걔들은 독과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사람은 너무 공룡이 된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큰 주제고 많이 얘기할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신협생활금고 이런 거하고 4차 산업혁명, 뭐 4차 산업혁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1차, 2차, 3차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게 1차, 2차, 3차가 뭔가 저는 그냥 산업혁명이 지금도 여기 3차, 1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는 제 기준이에요. 이건 뭐 1차는 사람의 힘을 기계가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땅을 파거나 동물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계가 대신한 겁니다. 두 번째, 2차는 뭐냐? 사람이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차 산업혁명 중이에요. 3차는 뭘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있다면 사람이 마음, 생명,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바꾸는 거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IT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뭐가 있을까? 응? 정보 산업인데. 1차는 명확한데 옛날에는 세상이 아무리 빨리 갈수록 말 속도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력, 동물의 물리력을 뛰어넘은 게 1차예요. 그 증기기관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자동차, 비행기, 응? 그다음에 세탁기 하면 여자들 빨래 막 해야 되는데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그게 물리력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정보, 여기는 머리. 그다음에 뭘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힘, 머리. 다음에는 정서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게 갖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연결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금융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부터 시작합니다. 제 책 하나 쓴 책인데 관점을 세우는 화폐불능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금융은 굉장히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금융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걸 꼭 보세요. 진짜 이게 혼신을 다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공동체 금융이 없이 이렇게 현대 금융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금융을 복원해야 됩니다. 공동체 금융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그만 금융기관들, 큰 금융기관들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금융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가계부채 해결 방안. 야, 이건 뭐 아무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평가 다 몰라요.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한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계부채가 분명히 위험합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저금리하고 집값 상승. 두 가지가 터질 건데 터지는 걸 막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에 하나가 세게 나타나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가계부채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터진다는 소리가 한 7, 8년 전부터 나왔는데 안 터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금리가 하향, 집값이 올라서 이걸 문제를 어렸는데 하여튼 심각하긴 해요. 심각하긴 하고, 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여튼 민간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확실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터지는 거의 문제인데 그건 전 자신이 없어요. 아직. 근데 두 가지가 만약에 심하게 나타난다면, 즉, 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집값이 막 떨어지면은 뭐, 있을 수 있다. 근데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리도 어떻게 될지 얼마큼 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협 문제 뭐 저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같이 어떻게 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자주 뵙죠 우리.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이제 뭐 새로운 정치 세력 액션 플랜이 있느냐 우리 만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뭐 소득주도 이건 뭐 소득주도 성장 그 한데 그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직이나 뭐 많이 배웠다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얼마큼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양극화의 원인이 법적 문제. 이건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잘못된 불공정한 법과 제도 때문에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저도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이게 뭐 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나씩 아까 말한 새로운 정치색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조그만 거라도 바꿔가야죠. 참 힘듭니다. 그게 많이 바뀔수록 우리가 아르헨티나 쪽으로 안 가고 일본을 넘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과제지만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종금사 파산 이 얘기는 한참 할 게 많은데 나중에 해드릴게요. 종금사 파산은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걸 파산시켰어야 돼야 되는데 이게 종금사가 이 재경원 관리하고 가장 밀착돼 있던 금융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그 종금사 파산을 못 시키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위기가 커질 줄 몰랐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안고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걸 절대 안고 가면 안 되는 거였죠. 뭐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출기업 달러 그것은 사실 우리가 시장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뺏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뺏는 가장 좋은 방법 환율을 확 올려주면은 수출기업들이 달러 다 내놔요. 아이고 뭐 이 정도 환율이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바꿀 필요 없어. 빨리 원화로 바꿔서 뭐 땅도 사고 뭐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한 강제로 뺄 수는 없고 가격 변수로 그걸 뺏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좀 더 빨리 올렸으면 수출기업들이 꽉 움켜쥐고 있던 달러들이 나왔을 거다. 그러면은 IMF로 가도 뭐 안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더라도 그렇게 험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ABS 문제는 사실은 그냥 생각해보는 제도지 이게 우리나라에 그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얘기는 여기 많이 나왔어요. 97년 위기 전부터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외국에는 이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ABS라는 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뭐 땅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자산 그 어떤 좋은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못 갚으면 그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갖고 싶은 땅들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발행해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건데 실제 그 시기나 받지만 굉장히 촉박하게 흐르잖아요. 뭐 일주일 남았다고 하는데 ABS가 일주일 만에 발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달, 몇 개월, 뭐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나왔던 얘기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준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실제는 현실성은 별로 없는 제도다. 일본의 GDP는 하향하는데 일본의 이제 이렇게 GDP가 1인당 소득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요인,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성장도 한 1% 내뿐이 못하니까 일본의 1인당 GDP는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저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한 10년 지나면 1% 성장이 될 거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뭐 우리도 이제 한 3만 불 좀 넘어서 4만 불 가기도 전에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이제 우리 공무원을 개혁을 먼저 하느냐? 민간 부분은 사실 강제로 개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공 부분이 개혁을 하면 모범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 공공 부분이 과도하게 받아요. 여러분들 가장 하고 싶은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게 뭐예요? 시장에서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민소득이 정해진 건 아니고 국민소득은 한 우리나라가 3% 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되는 건데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분이 많이 가져가면 민간 부분은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다 걷어서 나눠주니까 세금으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공무원 등 공공부분이 먼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IMF 최고 나쁜 정책이 뭐냐? 이건 굉장히 이것도 입장에 따라 틀리는 정책인데 제가 볼 때는 고금리 정책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국민 경제 전체 모두게 뭐 노동은 뭐 여기 유연한 노동자만 했는데 하여튼 중소기업 아주 건전한 중소기업까지 그냥 다 망친 게 고금리였거든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그 정규직 비정규직보다 임금 구조 개편 이건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사 문제, 간호사 문제, 그 다음에 교수하고 뭐 이런 거의 문제도 다 임금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중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연방준비제도하고 막 쭉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일부 교수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 연방준비제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들입니다. 다 우리하고 비슷한, 거기 그 도깨비들 아닙니다. 로스차일드 가면 사라진 지 오래고요. 걔도 힘도 없어요. 그냥 다 인간들이고, 저 그냥 연방준비제도 사람들 많이 만났고, 유럽 많이 만나고, IMF, BIS 많이 만나고, BIS 같은 데는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막 갖고 논다는 거 있잖아요. 음모론 얘기하는데, BIS는 제가 한 100번도 더 가봤어요. 100번도 더 가봐서 계속 걔들 매일 만나고 이게 해도 뭐 비슷해요. 다 뿔도 안 났고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저 reptilian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먹지 말고요. 겁먹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국민 소득은 꼭 이게 해외에서만 버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남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은 별게 아닙니다. 사는 게 다 남들이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가 더 좋고 어떤 물건도 더 좋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남들을 도와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지금 일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면 나라는 무너져요. 다 자기가 안 하고 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 인공지능이 나와서 나중에 그리고 뭐 로봇가 나와서 굳은 일을 다 해줘서 그냥 사람이 다 놀아도 될 때 되면은 뭐 그냥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예요. 지금 고민할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긴
아닌데 이제 뭐 만들어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여기 그 금융 쪽을 좀 홍보를 해보고 싶으면 한번 책도 더 보시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좀 이게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하여튼 조금 간단히 이 정도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광기 대표님 말씀하신 하여튼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고민도 얘기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나라가 조금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 시간을 오버했지만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